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수를 회복시켜서 균형을 잡고 체감 경기를 되살리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업이 가진 돈을 가계로 흘러들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겁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풀겠다는 금융 규제, 또 정부 돈을 푸는 추경, 이런 것들은요, 미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직장맘들에게 두 번째 아이를 갖겠다는 결정, 쉽지 않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맘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둘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두 번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비중은 더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아니라는 증거겠죠. 수입 중고차 시장이 요즘 뜨겁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자리를 둔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워낙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한 독일 업체가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인데 같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미국 브랜드가 2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입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중고차 등록 대수도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어났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승객 꽉꽉 채우고 질주하는 광역버스 많이 보셨죠? 자칫 사고가 날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부터 경기도권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근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은 출근을 못해서 발을 동동 흘렀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는 정부가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이전에 교통대란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부에서 이 광역버스 입석 금지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쌀 관세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우리 입장을 통보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관세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방침과 관세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굳이 9월까지 WT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쌀 시장을 개방해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이 관세화 입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ing new roads.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한 1% 가까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0.76포인트, 0.04% 상승해서 2013.4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3.88포인트, 0.69% 하락해서 555.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는 잘 버텨주었고 반면에 중소형주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부진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봤던 장세네요. 예, 어제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대형주로 관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거래소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럼 계속 코스피나 대형주들은 좀 사줄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1,590억 원, 1,6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매수해 주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으니까 2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으니까 외국인들 관심은 분명히 뭐 더 거래소 쪽에 많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400개 정도 매수율을 보였으니까요. 대형주 위주에 대해서의 외국인들 관심은 여전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주식을 사줄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사줄지 이게 추세가 되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내다보기가 어렵죠. 예,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일희일비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외 환경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쇼크의 숫자가 나왔지만 충분히 시장이 이것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바로 시장 이탈할 만한 요인도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달러 환율 오늘도 4원 70전 올라서 1,032원까지 올랐습니다. 1,010원을 깨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시장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선택하는 여유가 생겼고 또 한 차원에서도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것에서 큰 불편함이 또 없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 유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주라든지 조만간 기다리고 있는 대외 변수 중에 큰 거는 없나요? 대부분의 큰 것들 사실은 다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에 받아볼 만한 새로운 이슈나 경제지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지표, 대외 이벤트보다는 다시 실적 쪽으로 관심이 많이 옮겨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쇼크가 나왔지만 이것을 무난히 소화해낸 것을 보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은 시장 전반에 있어서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신경 쓸 만한 이벤트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이제 공식 취임을 했죠. 네네.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으로 가고 있는데 재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참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예. 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 이기내가 시작이 됐는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지금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 이런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좀 침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게 큰 경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문회 과정이나 이제 취임식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경기 확장 정책을 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추경 예산은 펴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내년 이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즉 정부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올해 추경 예산은 왜 안 펼 거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나 본데요.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봤자 국회 비준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면 연말에 겨우 이제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세금이 지금 세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 이후에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쪽은 확실히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취임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밝히셨던 부분인데요. LTV하고 DTI, 금융기관들이 이제 대출, 가계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역별이라든가 금융기관별로 LTV나 DTI가 규제가 차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타이트하게 한다라든가, 또 제1금융기관과 제2금융기관의 이
이 LTV 함도가 다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게 가계부채의 질을 좀 나쁘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별 지역별 규제를 재편한다라든가 또 규제 비율을 그 담보가치 6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 이렇게 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질이 더 나빠졌다라는 그런 그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 대해서 LTV를 완화를 해주니 예. 좀 금리가 높은 고금리 대출 쪽으로. 2금융권 예. 쪽에 대출이 많아지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권을 좀 넓히면은 그런 질적 개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좀 완화를 하면 예. 오히려 개인 부채만 들어서 오히려 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예. 또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좀 비관적인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경기 활성화하는 게 더 큰 해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민명 기자 지금 산업부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재계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정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기업 사내유보금을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쓰지 않으면. 네. 네. 근데 그 재계 쪽 반응은 어떤가요? 뭐 한마디로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저성장이라든가 축소균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가계소득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최 부총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가계에선 저축을 하고 그 저축이 모여서 기업들이 대출을 써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다시 그게 가계소득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지금은 거꾸로 가계에서는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즉 돈을 빌려서 지금 집을 사놓은 상태고요. 기업들은 돈을 투자할 때를 못 찾아서 은행 그 계좌에 쌓아놓고 있는 거꾸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렇게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에 과세까지 하겠다 이런 예.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의 상장사 92곳의 사내유보금을 조사했더니 568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2012년 말에 비해서 52조 원이 늘어난 건데요. 이게 다 현금은 아니고 뭐 공장을 사놓은 것도 있고 땅을 사놓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돈에 과세를 해서라도 투자를 하든가 배당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최 부총리의 아이디어인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과세를 하면 예. 기업들이 국내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투자를 그럴 해서 수 있죠. 오히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배당을 늘린다고 해봤자 대주주나 외국인 주주들이 더 많이 가져가지 국내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길미를 제공하는 거 아닐까 이런 반발도 있고 기업들도 이런 주장들을 제기하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곧 7월 내로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나올 테니까 그거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아요. 최 부총리가 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은 참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딱 이거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찍어서. 듣는 아이디어를 아직은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은 시간이 좀- 많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네네. 이것 때문에 오늘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 부담만 더 늘리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 부총리는 지금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쪽 부처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업을 옥죄는 그런 제도가 시행될 것 같아서 지금 우려가 큽니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그 배출권을 사와서 그 포션을 더 늘려놔라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배출권을 사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제도는 유럽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서는 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더 싼 값에 물건을 만들 수
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업체들이 가장 좀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네. 이 석탄을 떼서 이 철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기업에서는 철강을 뗄 때 이 석탄 값 외에 배출권 값을 더 얹어서 철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냥 석탄을 떼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강한 규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시기상조다 이런 걸까요? 근데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이거를 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다른 나라는 안 하고 네. 한국만 먼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예. 더 많이 떼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만 줄여봤자 예. 오히려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황사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괜히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게 경제계의 우려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광역버스 입석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불편을 겪은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보완돼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데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요. 경제적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과 또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ARS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한 통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은 분들은 또 서울 지역번호 02-544-9544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 통의 전화로 커다란 기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이름은 조봉하라고 합니다. 일본 여행 가고 싶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도쿄를 가려니까 아직 좀 불안하고 오사카로 선택했어요. 2박 3일 정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음식 많이 먹어보고 싶고요. 유명한 곳 몇 군데 돌아다니고 빡빡하지 않게 여유롭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주 비싸던 1,500원대는 내려왔고요. 1,450원대 정도 맞출 것 같아요. 70에서 8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여행으로 갈까 좀 고민할 정도로 비싸긴 한데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하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고 하면 1년에 한 번 딱 있는 휴가다 보니까 새로 충전도 될 것 같고 일에 치여있다가 갔다 오는 거니까 다음 여행도 기약하면서도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활기차게 여름 휴가를 즐겁게.
생활 속 경제 현장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인데요.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인천공항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마 일본 가시는 모양인데 엔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셨네요. 휴가철이라서 아무래도 공항도 북적북적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켜시거나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호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얼음. 나의 코코야. 당근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정수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Move. 네, 오늘이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시행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타는 것이 금지가 됐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입석하다 적발되면은 버스 회사가 아마 이 운행 일부 정지 조치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오늘 버스 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정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광역버스 타세요? 예, 저도 서울 나갈 때 예. 광역버스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안 타셨겠네요, 그러면. 예, 오늘은 방학 중이고 해서 안 네. 탔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4월부터 사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논란이 잠깐 되기는 했는데, 입석을 금지하면은 그동안 사진에서나 화면에서 보면은 꽉꽉 채워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예. 좀 갑작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예.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이 대두가 되면서 이슈가 됐고요. 실제로 지금 광역버스가 제한속도가 100km, 110km인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버스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는데 정말 아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 네.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거의 100%고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서서 가는 거는 더 나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입석으로 혹시 한번 타보셨어요?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타는데. 어때요? 저는 상황이요? 조금 플렉서블 하니까. 네. 주로 좀 비혼자들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입석해서 이 광역버스 타시는 분 굉장히 고속이니까요. 예, 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뭐 혹시 목격하셨던 거라든지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특히 이제 경고속도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경고속도로가 아무래도 하루에 차가 이제 한 18만 대, 20만 대가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트럭들도 운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 이제 시내버스 탈 때도 정차할 때 잠깐 흔들리는 것도 위험한데 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트럭 옆에서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야치한 순간들이 많이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혹시 저는 이제 일반 시내버스는 많이 타거든요. 예, 예. 일반 시내버스는 서서 타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위험한데요.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그 일반 시내버스는 이제 시내구간을 주행하기 때문에, 그 제한 속도가 낮습니다. 예. 60k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낮 시간에는 대부분 이제 앉아서 가실 수가 있고, 이제 서서 가시는 그 출퇴근 시간 때는 도로가 워낙 혼잡하다 보니 시내 도로는 네. 신호등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광역버스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입석 운행을 관행처럼 해왔던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본질적으로는 네. 안전 불감증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네. 그 출근하는 게 우선이니까 호남시로 돼서 가더라도 네. 그 안전보다는 일단 그 시간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거 여기에 완전 그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안전이 너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들도 이렇게 입석을 안 하게 되면은요,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일면 타당한 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경기도 광역버스가 그 하루에 그 수입이 45만 원에서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일일 평균. 네. 그런데 이제 그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을 금지하게 되면 얼추 계산해도 한 8, 9만 정도가 당장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매일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서서 가신다고 우리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입석이 사라지게 되면 1년 이제 저희 공휴일 빼고요. 네. 주말을 빼고 나면 한 연간 한 75억 정도는 대충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버스 전체 업체에서 그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여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출퇴근을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도 당장은 곤란하게 될 거고 버스 회사도 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되는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이신 분이 왜 경기도 수도권 외곽에 나와서 사시게 되는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서울에 네. 집값이 비싸고 그렇죠. 또 이제 그 같은 그 돈이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 이제 경기도에 나와 사시는데 그 경기도로 나오실 때 기본 전제가 나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네. 전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버스 상황이 약해지고 교통 혼잡은 가중되는데 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일 콩나물시루에 1시간 반에 2시간에 쌓여가지고 네. 회사 가면 이미 파김치가 돼버리는 이거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 네. 이전에 이건 예.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말 지금이라 당장 시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은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노선에 이 전세버스는 222대 정도를 늘리겠다. 배차 간격도 줄이겠다. 그래서 시민 불편을 일단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이 네. 이게 수도권의 버스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손봐야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나온 이제 대책이 너무 단기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단순히 좌석 공급을 늘려서 입석을 줄이겠다. 예. 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벗어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당장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버스 시작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잘 타실 수가 있는데 서울 근교로 오면 그냥 지하쳐버리는 버스가 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 한남대교 그다음에 명동 그리고 남산 1호터널 부근은
더 차가 막혀가지고 막 이제 정체가 더 심해지고요.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노선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 바로 시행에 따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선 체계는 죄송합니다만 이 노선 체계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지 되는 건가요? 노선 체계는 지하선 체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출퇴근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협조도 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엠버스 노선처럼 굉장히 적은 정류장 수만 가지고 네. 급행으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역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미 도시 내에서 한 30여 군데 이상의 정장을 걸친 다음에 이제 서울로 출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굴곡 노선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는 사실은 입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토부나 이제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큰 그랜드 플랜을 작성을 하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까지의 좀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좀 참아주시고 좀 협조해달라. 이런 좀 적극적인 정책 홍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체계 개편, 그러니까 어떤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일단은 증차한다고 했으니까 증차도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차할 때 이 비용은 누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일단 버스 업체에서 잔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현재 지금 경기도 예를 들자면 매년 버스 대정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업체에서 알아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2010년 말의 경우에 한 2,870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또 이 중에 국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공공성을 위해서 국비가 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이제 재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대충 계산해서 1년에 75억 정도인데 이 정도 금액은 한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버스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입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나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고요.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정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 IT 경제 뉴스, IT 업계 경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데이터 국지화라는 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게 개인정보나 기업정보를 외부에 두지 않고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국지화라고 하는데, 특히 에드워드 스노든 기억나시죠? 미국이 보안 감시를 해왔다라는 것을 폭로한 이후에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IT 경제, 오늘은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 국지화.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노든 폭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 가도자나 이제 국제화 흐름이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프랑스 몽투브르 경제장관이 구글의 시민기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독일의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현재 구글을 분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강하게 지금 유럽 쪽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구글로 검색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구글에 있는 이런 모든 지메일이라든지 네. 이런 데이터들이 유럽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거나 구글에 이제 만들어 놓은 서버에 현재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데이터 국지화라는 것이 가져올 결과가 궁금해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가의 입장, 개인의 입장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게 딱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요. 네. 구글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국제화가 구글이 지금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빅데이터랄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랄지 이런 게 전 세계 모든 그 데이터를 통계를 해서 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있죠. 얼마 전에도 구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국제화가 가속이 되면 네. 한국 내에서도 구글의 무인 자동차 서비스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얻어야지 가능할 테니까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 국제화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 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걸 막아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는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좀 다르게 보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유럽의 국제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아마 이게 구글에서 후원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국제화에 대한 보고서 중에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본 거거든요. 네. 이런 국제화가 확산이 되면 한국 경제도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 얼마나요? 라는 이제 요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EU나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현재 국제화를 일부 심시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올해 GDP 증가율이 이제 2.8%에서 국제화가 심하게 되면 1.7%로 이제 1.1% 정도 포인트가 감소될 거라는 추산인데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흐르게 놔두지 않고 네네. 그렇게 막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거군요. 네네. 일본에서는 또 이 보고서도 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보는 네.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점점 어려워지면은 각국이 무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족주의적 성향이 심해지고 좀 그런 흐름으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일련의 이제 이런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게 현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글이 그렇다면 서버를 한국 내에 둬라라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제 정부에서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따르면 이제 재판장의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제 투자랄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렇겠죠. 상황이거든요. 예. 가령 이제 이런 경우겠죠.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비용을 좀 싸게 절약할 수 있는 국가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이 데이터 센터가 몰리고 있거든요. 네. 브라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네트워크 등의 이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톡이 예.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1억 5천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30여 개 나라에서 지금 우리 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라마다 데이터 센터를 제한한다면은 좀 이게 이 카카오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역주행하는 이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단 사실이고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나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런 나라들이 좀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구글 지도가 사실 형편없거든요. 우리나라 다른 지도에 비해서. 형편없다라는 거는 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 정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아,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SK 플래닛에 있는 서버에서 이미지 지도만 현재 불러오는 정도밖에 안 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길 안내랄지 예. 실내 지도, 3D 지도나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구글 지도가 불편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페이팔이라는 아주 결제 서비스 공인 인증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미 유럽이랄지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아주 활발하게 전자상 거래를 이루고 있는 이 페이팔도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국내 여행 같은데 좀 많이 불편한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데이터 현지화를 하게 되면은요. 아니 국지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예, 그러니까 국지화가 가속화되면은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일부도 좀 그런 게 좀 사실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편집장님은 일단 데이터 국지화에 대한 찬반 딱 입장이 있으세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게요. 예. 이제 정부에서 보면 예. 우리 자국 내 국민들에 대한 그 개인정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안전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확보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기업의 이제 전략상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제화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MS하고 구글이 가장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가장 민감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MS하고 구글이 IT 업계를 전체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현지화는 하여튼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우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기련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새.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군 레이루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설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보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곁을 오늘을 세세요. 오늘의 보온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오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듀오를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 네, 샵의 0945번으로 보내주신 의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자리 9045님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입석버스 볼 때마다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지각하면은 누가 책임지나요? 교통부가 책임지나요? 정확한 데이터로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54님, 현재도 광역버스 때문에 서울 도심이 막히는데, 그래서 종로나 신촌, 강남역 주변은 완전 북새통입니다. 그런데 차를 더 늘린다니요. 환승, 이런 전향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정부가 이달 안에 쌀 관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을 개방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고,
관리율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3부에서 통상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화제의 경제신간을 보내드립니다. 4시 뉴스 듣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